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론 개발론 한꺼번에 처리할 거예요. 우리 교재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부동산 금융론. 자, 부동산 금융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분금융은 신조리 증권,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 증자, 펀드 하나 추가한다면 보통주 정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메자닌 금융은 메자닌 신전 후 이렇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이런 게 메자닌 금융입니다. 부채 금융은 일단 저당 금융이 있고 신탁 금융이 있고 주택상환사채, PF 프로젝트 금융, 자산유동화 기업엄 ABCP, 주택저당증권 MBS, 자산유동화증권 ABS.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지분금융 5개, 메자닌금융 4개, 그 외에는 싹 다 부채금융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신으로 시작되는 게 3개가 있거든요. 신디케이트는 무슨 금융이고? 지분금융.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탁금융은? 신탁금융이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신탁금융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뭐 하자? 이전하고 뭐 받아서? 수익증권. 요거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고 수익증권 받아서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을 무슨 금융이라고 하는데? 신탁금융. 신탁금융, 이걸 뭐 담보신탁이라고 하기도 해요. 담보신탁. 담보신탁, 신탁금융은요,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보다 처분 절차가 상당히 단순하고요. 처분 가액도 높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은행에서는 저당권 설정을 좀 더 좋아한다. 신탁금융, 담보신탁을 좀 더 좋아한다. 담보신탁을 좀 더 좋아한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방금 봤었던 제목은 부동산 뭐였고요? 금융이었고요. 지금부터 볼 것은 부동산 뭐야? 증권. 부동산 증권은 2개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증권가? 지분증권과 부채증권. 지분증권은 신조리 하시면 돼요. 신조리. 오케이? 부채증권은 MA 하시면 돼요. 왜? MA. 예. 그래서 그 부동산 금융은 3개로 구분합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이렇게 구분하고, 부동산 증권은 2개만 보면 돼요. 무슨 증권가? 지분증권과 부채증권. 지분증권은 신조리 증권 중에서 앞에 거 3개. 신조리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부채증권은 뒤에 거 2개, MA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는 지분증권이고요. MBS와 ABS는 부채증권이고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앞에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3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수거맨이라 그랬어요? 예. 방금 지분증권에 뭐가 있었어요? 신조리 있었습니까? 앞에 주택조합에 뭐가 있었어요? 지직리가 있었죠. 그래서 무슨 면에 가면? 수거면에 가면 신조리도 있고 지직리도 있는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 결정하는 3가지 그러면 수거면, 지분증권 3개 그러면 신조리, 주택조합의 종류 3가지 그러면 지직리. 주택조합에는 그럼 무슨 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분증권에는 뭐가 있어요?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3가지는 점포,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이 있습니다. 고정이자율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낮게 시작해요? 높게 시작해요? 높게 시작합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는 조기상환이 유리하고요. 상승할 때는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데, 요거 괜히 헷갈리게 공부하지 마시고 1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높아질 때, 낮아질 때. 내가 쓰고 있는 건 그대로 있고 금리가 떨어져서 저걸 쓰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조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요? 조화. 한 번 더. 차입자들은 어떨 때 조기상환을 하냐면요, 지금 약정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 계속 갑니다. 금리가 말 때, 하락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기상환은 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 요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답합니다. 시장 금리가 말 때, 하락할 때, 약정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 얘가 낮아야 돼. 얘가 낮아야 돼. 금리 무슨 기에? 하락기에 조기상환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조화. 조기상환은 금리 하락기에 하는 거고, 낮아질 때 하는 거고, 하락할 때 하는 거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됐고 7번 갑니다. 변동금리는 초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낮게 뭐 더하기 뭔데?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변동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기준금리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 주기가 뭐 해야지? 짧아야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전가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1번 어떨 때, 2번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3번 어떻게 전가된다라고 물으면 이자율 조정 주기가 무엇 할수록 짧을수록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전가된다라고 하시고, 항상 머릿속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뭐 앞에다가, 차고 앞에다가 대변 써놓은 거예요. 차고 대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인플레가 예상이 될 때 차입자들은 무슨 이자를 선호하고, 고정이자를 선호하고, 대출자가 변동이자를 선호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금의 상환 방법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무슨 균등 상환이죠? 가자.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이 어때요? 불변합니까? 근데 이자는 처음에는 많다가 갈수록 줄어요? 근데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하면요, 대출 잔액이 어떻게 줄어요? 규칙적으로 줄어요. 맞아요? 근데 이자도 줄거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주는 게 3개 있어요. 이자, 감소. 원리금, 감소. 대출 잔액, 감소. 미래 소득이 증가되는 사람, 감소되는 사람. 감소되는 사람한테 유리한 게 원금 균등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원금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방금? 일정하고요. 이자, 감소. 월부금, 감소. 융자 잔고, 감소.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 원금 일정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니까 3개가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줄고 줄어요. 이자 줄고, 월부금 줄고, 잔고 줄고. 미래 소득이 많은 사람, 감소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중장년층에게 유리합니다. 맞아요? 초기 상환액 커요. 회수 빨라요. 처음에 적용되는 DTI 높아요. 하지만 남은 돈, 잔액이 적고요.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총이자 상환액 적고요. 가중평균 상환기간 길어요, 짧아요? 자, 회수 빠르게 됩니다. 회수 단기다라고 합니다. 맞죠? 얼마 지나면 얼마 갚아져요? 2분의 1 지나면 2분의 1. 딱 절반 지나면 절반이 갚아지는 방식입니다. 맞아요? 자, 무슨 균등이 주어입니까? 원금 균등. 누구랑 비교도 관계없어요. 다른 대출 상환 방식보다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더 크다, 더 작다? 작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상환액. 자, 문제 풀다가 뭐랑 뭐가 같이 나오면, 조기 상환과 상환액이 한 줄에 나오면요, 요거는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행에 뭐하러 가서, 조기 상환으로 가서 뭐를 물으면, 상환액을 물으면 잔금을 얘기해줘요. 잔금의 크기가 제일 크다, 제일 작다? 제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원원체. 대답하세요. 초반에 돈 많이 갚는 순서, 부등호. 왼쪽. 회수가 빠른 순서, 부등호. 왼쪽. 부등호 왼쪽. 초기에 DTI가 높은 순서, 부등호. 왼쪽. 그 다음에 잔금의 크기는 반대. 맞아요? 회수가 느린 순서, 반대.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총 이자 상환액이 많은 순서, 반대. 근데 혹시 여러분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배운 적 있습니까? 이 방식은 그 어떤 상환 방식보다도 회수가 빠르고 늦고 그 어떤 상환 방식보다도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이자 상환액이 많다, 적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간혹 한 번씩 만기 일시 상환 방식도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원리금 균등. 그림 그리자. 자, 그림 이렇게 그리고. 원리. 맞아요? 원금은 뭐? 증가되잖아. 맞아요? 이자는 감소되잖아. 전체 원리금은 일정. 자, 원리금 균등이 너무 센 놈하고 붙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는 회수가 느리지만 최정상 상환 방식에 비해서는 뭐하다? 빠르다. 얘는 절반 지나면 절반 안 갚아집니다. 몇 분의 몇이 지나야? 3분의 2가 지나야 2분의 1이 갚아지는 방식입니다. 맞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뭐가 감소하는 만큼,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이 뭐해서? 증가해서 전체 상환 금액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최신식 상환입니다. 가자. 언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는 갚는 돈이 크기가 너무 적어서 무슨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얘는 미래 소득이 많을 것 같은 사람한테, 증가할 것 같은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젊은 층이라 부른다. 얘는 회수가, 초기 상환액이 적고, 회수가 느리고, 처음에 적용되는 DTI 비율은 낮고, 하지만 잔액의 크기는 크고, 총 이자나 누적 원리금도 크고, 가중평균 상환기간도 길다. 하지만 우리 부동산 개론에는 끝판왕이 있으니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제일
많고 회수 기간이 가장 긴 놈은 누구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5번 내가 원원체 깔아놨어. 원원체 깔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조금 빠른 속도로 왼쪽, 오른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초기 상환액의 크기나 초기 DTI의 비율은 왼쪽, 남아있는 돈의 크기인 대출 잔액의 크기는 오른쪽, 초기 소득이 높은 차입자한테 유리한 순서는 왼쪽,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순서는 오른쪽,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총이자 상환액, 누적원리금 상환액의 순서는 오른쪽, 가중 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이 짧은 순서는 왼쪽. 무조건 여기서 하나 걸리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보지 말고. 3번. 왼쪽. 근데 지금 대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답해야 돼. 6번. 왼쪽. 5번. 오른쪽. 2번. 오른쪽. 1번. 왼쪽. 연습하셔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예요. 속도가 한참 보면 다 알아. 한참 보면. 딱 보자마자 이거 왼쪽. 이거 오른쪽. 이거 왼쪽. 이거 오른쪽.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하는 일이 4가지 정도 일을 해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주택연금, MBS, MBB 발행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거 보기 전에 저한테 3가지를 제가 먼저 물을 테니까 저한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3가지 먼저 물을 거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절 보시고. 주택연금은 후기 만기로 가면 갈수록 대출 잔액이 는다 준다? 는다. 이게 돈 갚는 방식이에요? 받아 쓰는 방식이에요? 잔액이 증가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째, 그 주택 가격이 하락됐어요. 마지막에 두 분 사망을 하실 때쯤에. 그러면 은행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해요. I don't care. 연금 가입자 안 위험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책임은 얘가 다 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대한 하락 위험 부담은 누가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다. 맞아요? 3번째 물을게요. 주택연금은 저당권 설정 방식입니까? 신탁 방식입니까? 저당권 설정 방식입니다. 저당권 설정 방식. 신청할 때 소유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은 주택연금에서는 안 넘어가고요. 신탁에서만 넘어가요. 그래서 그 틀린 지문 3대장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자마자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으로 이전된다. X.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잔고가 준다. X. 주택 가격에 대한 하락 위험 부담을 연금 가입자가 한다. X. 주택 가격 떨어질 때는 누가 책임진다? HF가 책임진다. 만기로 가면 갈수록 잔고가 는다 준다? 는다. 그 다음에 이 방식은 소유권이 신청 당시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거하고 이제 필요한 단어들 몇 가지 할게요. 2분 다요? 1명만요? 1명만. 몇 세 이상? 55세 이상. 주택이 당연히 되긴 될 건데 무슨 가격이? 시가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얼마 이하? 12억 이하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입니다. 일단 주택 돼요? 또 복합용도의 주택 중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또 주거용 오피스. 이번엔 보지 말고 주택연금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개만 주택연금 신청이 돼요. 공시가격 얼마 이하에? 12억 이하에 주택 해야지. 주택.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해야지. 그 다음에 복합용도는 2분의 1 이상 해야지. 그 다음 뭐?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 안 되는 거네? 복합용도의 주택 중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안 되는 거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활 숙박시설 안 되겠네? 생수가 안 돼. 노인복지주택은? 돼요. 기숙사? 안 돼. 업무용 오피스텔? 안 돼. 다중생활시설? 안 돼. 안 돼. 노인복지주택? 돼. 오피스텔? 주거용만? 잘했어. 종신지급은 연금만 받고요. 종신혼합은 수신출이 되거든요. 수신출은 몇 프로를 못 넘어? 50%. 다 50% 여기는. 상한 조건은 됐고 돈이 남았을 때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요? 상속인한테 줘요? 부족할 때는 누구한테요? 상속인한테 청구를 못해요. 상속인한테 청구 못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양대 비소구, 그러니까 양대 제한 소구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고요?
주택연금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소구라는 것은 뭐를 못하는 건데? 청구를 못하는 건데 대답해야 되겠다. 주택연금은 이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누구한테 청구 못하는 거예요? 상속인한테 청구 못하는 거예요? PF는 누구한테 청구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회사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사업주한테 청구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비소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업주한테 청구 못하는 것을 비소구라 그래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당유동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3번 제목. 3번 제목이 뭐죠? 예? 부동산 증권. 부동산 증권에는 무슨 증권과 무슨 증권이 있다 그랬죠? 지분증권과 부채증권. 지분증권에는 뭐가 있어요? 신조리가 있어요? 부채증권에는요? MA. M이 뭐죠? MBS. A가? ABS. 잠깐만 제가 이걸 그대로 다음 페이지 가서 써볼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겠어요? 갑니다. 자, 제목은 부동산 증권이에요. 자, 무슨 증권은? 부동산 증권은 뭔 증권과 뭔 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에는 뭐가 있어요? 신조리가 있습니다. 신조리가 뭔지 대답해 볼래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부채증권에는 MA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MA.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MBS를 볼 거예요. 뭐요? MBS. 근데 그 MBS는 또다시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무슨 형? 또. 그러면 작게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3개, 작게 세분하면 4개. 지분 형태는 뭐가 있어요? MBTS. 채권 형태는? 혼합 형태는? MPTB와?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MPTS, MBB, MPTB, CMO는 뭐죠? MBS예요. MBS예요. 다시. MPTS, MBB, MPTB, CMO는 뭐죠? MBS예요. MBS는 뭐죠? 부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은 뭐죠? 부동산 증권이에요. 자, 그러면 큰 제목부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부동산 증권이에요? 일단 물어보는 거야, 내가. 부동산 증권이에요? MBS와 ABS도 부동산 증권이에요? 그 부동산 증권에는 5개가 있네.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MBS, ABS가 다 부동산 증권이네. 그 중에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부동산 증권 중 지분 증권이고, MBS와 ABS는 부동산 증권 중 부채 증권이에요. MBS는 또다시 종류가 몇 개? 3개. 무슨 형?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지분 형태는요? MPTS. 채권 형태는 MBB. 혼합 형태는 MPTB와 CMO. 그리고 어디 위에? 저원 위에 꼴초가 있어요. 저원이 꼴초. MPTS는요, 투투투XX. MBB는요, 발발발 55. MPTB와 CMO는요, 발투투X 세모. 발투투X 세모입니다. 뭐가요? 저원이 콜초가. 뭐가요? 저원이 콜초가.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MPTS는 뭐죠? 지분형 MBS예요. MPTS가 뭐예요? 물으면 지분형 MBS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MBB는 뭐죠? 채권형 MBS예요. 혼합형이 뭐죠? 죄송합니다. MPTB와 CMO는 뭐죠? 혼합형 MBS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MPTS는요, 지분형 MBS잖아요. 저원이 콜초가 어떻게 되죠? XS. 대답하세요. MPTS는 저당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 부담 누구? 투자자. 원리금.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 콜방어. 안 돼요. 초과담보는 엄소요. MBB는요, 저당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 원리금은요, 발행자. 조기상환 위험 부담도 발행자. 콜방어는 돼요. 초과담보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MPTB와 CMO는 저당권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 중요하겠네. 저당권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지만 원리금,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 그렇다면 MPTB와 CMO는 채무불이행 위험하는 놈이랑 조기상환 위험하는 놈이 달라요. 채무불이행하는 놈은 누군데? 발행자인데,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는 놈은 투자자. 일단 콜방어는 안 되고 초과담보는 중간 정도 초과담보가 있어요. MPTS보다는 많고 MBB보다는 적은 초과담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완성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것, 부동산 증권에는 지분증권, 부채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 3개는요? 부채증권 2개는요? MBS는 또다시 무슨 형이 있어요? 지분 형태는요?
NPTS. 채권 형태는요? 혼합 형태는요? 저원이 골초가 지분형인 NPTS는요? 222XX. 채권형인 MBB는요? 혼합형인 MPTB와 CMO는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 몇 개 풀고 나면 이 부분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부동산 증권에는 뭔 증권과 뭔 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분증권 신조리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지분증권에는 신조리가 있어요? 이때 신디케이트와 조인트벤처와 리츠는 다 지분 맞아요? 신조리가 지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분이면서 직접 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신디케이트와 조인트벤처고 간접 투자는 리츠예요. 투자자가 다수가 존재하는 것은 신디케이트, 소수가 존재하는 것은 조인트벤처, 또 다수가 존재하는 것은 리츠가 됩니다. 그럼 물으면 대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손가락 3개 꺼내셔서 신조리 하세요. 지분이요, 지분. 신조리. 지분이면서 직접이요. 신조. 지분이면서 간접이요. 리. 지분이면서 직접인데 다수는요. 신. 지분 직접 소수는요. 조. 지분 간접 다수는요. 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답 한번 해봐요. 신조리로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분이요. 신조리 하시면 돼요. 신조리 하시면 된다고요? 직접이요. 신조. 다수요. 잘했어요. 소수요. 조 하나만. 간접이요. 하나만. 직접. 신조 2개. 다수. 신리 2개. 지분. 신조리 3개. 오케이? 여러분들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 결정하는 3개에 가면 주택조합의 3개. 지식리와 지분증권. 신조리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갑니다. 이거 하고 갑시다. 이거 하고, 자, 잘 들어. 옛날에 프로젝트 사업주가 살았어요. 프로젝트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있어요. 듣고 대답하세요. 돈은 사업주가 빌려요? 회사가 빌려요? 회사가 빌려요? 그럼 회사 장부에는 부채가 떠요? 안 떠요? 떠요? 근데 사업주 장부에는 부채가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부의금융이라 그래요. 부의금융은 누구 장점이에요? 사업주 장점이네요? 사업주 장점 쓸게요, 제가. 금융기관 장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업이 실패, 도산, 청산, 파산했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업주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구 못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그럼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 때문에요. 채권 회수가 어떻게 되죠? 곤란하게 됩니다. 돈 떼이는 거예요. 그리고 PF는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죠?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일단 묻는 말만 대답해봐요. 신용도 보죠? 아니에요? 물적 담보를 대상으로 하죠? 아니에요? 사업 전체 자산을 담보로 하죠? 전체 자산. 아니에요. 알 것 같지 않나, 왠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업성 보나요? 네. 사업성. 장래 발생될 것만 보나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장래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 사업성 이렇게 해야지. 부동산 담보로 제공받습니다. 신용도 봅니다. 물적 담보 봅니다. 전체 자산 봅니다. 그러면 다 X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화살표 시 아래로 위로. 위로. 자, PF 대출은 위험이 작을까요? 클까요? 수익은요? 금리는요? 금융비용은요? 사업기간은요? 규모는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요? 여러 명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살표시 아래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우리 앞에서 어림셈법에서 승수법 있잖아, 그지? 걔는 화살표시 아래로를 지향했는데 PF 대출은 화살표시 위로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제. PF입니다. 사업자의 신용입니까? 물적 담보입니까? 사업성입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사업성. 그 사업 부동산입니까? 미래 발생할 겁니까? 미래 발생할 겁니다.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비소구해도 되고 제한소구해도 돼요? 누구한테 청구 가능해요? 그렇지. 회사한테는 청구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는 청구되고 회사한테는 청구되고 사업주한테는 청구 불가. 맞아요? 그래서 사업 재원은요,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이나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부의 금융은요, 누구 장부에 부채 표시가 안 되는 거지? 사업주 장부에 부채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누구 장점이에요? 사업주 장점.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는 순간 채권의 수, 곤란, 금융기관은 부실로 이어집니다. 좋아요? 화살표 치는 아래로 위로. 그러면 금리가 뭐 하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은요? 높고요. 어떤 주체 참여하다 보면? 여러 주체 참여하다 보면 위험분산은 가능합니다. 정보가 상당히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 프로젝트 자금 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가 됩니다. 법인세 혜택도, 죄송합니다. 법인세 혜택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리츠로 갑니다. 리츠 저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으면 대답하세요. 리츠는 무슨 증권이에요? 무슨 투자예요? 몇 명이에요? 이 중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아세요? 얘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뭘 위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얘는요, 뭐가 있어서? 실체가 있어서 지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예요. 자산관리사 뭐 위탁 안 해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 있다. 법인세 공제 혜택은 없다. 즉 법인세가 뭐 된다? 과세된다. 법인세 공제 못 받아 얘는요. 회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라서? 면목회사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누구한테?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가 없다.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다. 이 말은 법인세가 뭐 된다? 비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 O인지 X인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위탁한다. X.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한다. 하실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자본금인데 앞에 게 설립 자본금이고요. 뒤에 게 최저 자본금입니다.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죠? 57에 35 빵빵. 보고 대답하세요. 자기 설립 5억, 자기 최저 70억, 위탁 설립, 기업 구조조정 설립 3억입니다. 아직까지 3억. 위탁 최저 50, 기업 구조조정 최저.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자기 최저 70억, 자기 설립 5억, 위탁 기업 구조조정 최저 50억, 위탁 기업 구조조정 설립 3억. 오케이. 자기 설립 5억, 자기 최저 70억입니다. 설립과 최저 구분할 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기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 한꺼번에 가요. 설립할 때는 3억, 최저는요 50억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57에 35 빵빵. 오케이? 현물 숫자는요. 설립할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 갖춘 후에는요. 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 갖춰야 됩니다. 그럼 얼마 갖춰야 됩니까? 각각 70억이나 50억. 요거 갖춰야지 싹 가능합니다. 이 6번은 참고. 차입은 몇 배인데 원래? 2배. 특별결이 있으면 10배.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자산 구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어요. 세트 메뉴로 자산을 구성할 건지, 세트 메뉴는 몇 개 나와? 3개. 단품으로 자산을 구성할 건지, 단품 몇 개 나와? 1개. 여러분들 빅맥이랑 콜라랑 감자는 8,000원이고요. 빅맥 단품은 7,000원이에요. 자산 구성으로 부동산만 나왔을 때는 70입니다.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할 때는요. 80입니다. 오케이? 세트인지 단품인지 봐야 돼. 자산 구성이 3개 다 나오면 80. 1개만 나오면 1개 나올 때는 누구로 나와? 부동산. 부동산 70. 부동산, 증권, 현금 80입니다. 배당은 저 따라 하세요. 50, 90, 90. 자기 50, 위탁 90, 기업 구조조정 90인데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은요.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청약하는 걸 공모한다 그래요. 일반인들에게 주식 청약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모. 2년 안에 하면 되는데 요거 30, 30X예요. 뭐라고요?
30, 30, X.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요, 50, 50X예요. 뭐라고요? 50, 50X. 그래서 저랑 요거 세 개를 한꺼번에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배당하고요, 주식 공모하고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한꺼번에 공부할 겁니다. 배당은 50, 90, 90이에요. 주식 공모는 30, 30X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 50X예요. 그럼 거꾸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50, 50X는 뭐죠? 1인당 소유 한도예요. 50, 90, 90은 뭐죠? 배당이에요. 30, 30X는 뭐죠? 주식 공모예요. 주식 공모 30, 30X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 50X예요. 배당은 50, 90, 90이에요.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은 초과 배당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11번은 참고. 12번 갑니다. 1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운용 전문 인력이 되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 되나? 공인중개사 되나? 공인 뭐요? 중개사. 몇 년? 5년. 부동산 관련 무슨 학위? 석사 이상은 몇 년? 3년. 참고로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문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후에 취득, 처분, 관리, 개발,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3번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1번, 2번. 요거는 시행령이거든요. 법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되는 사람은 자격증 2개, 학위 하나.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 공인중개사 5년, 감정평가사 5년, 학위는 부동산 관련 석사 학위 이상 3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걸 제정하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랑?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걸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회계처리는 어디에 회계처리? 금융위원회. 요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금융감독원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뭐요? 금융위원회. 주식 투자는 10%까지만 가능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리한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문제 몇 개를 좀 볼 거냐면 7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제 다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금융 중에서 부채 금융과 메자닌 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올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려도 되나?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은요. 지금 지분 금융 구하랬어요, 안 구하랬어요? 걔를 골라서 빼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신조리 증권. 뭐요? 신조리 증권. 신조리 증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맞아요? 신조리 증권 어디 있네? 대가리 치워드릴까? 대가리 치워드릴까? 맵 어디 있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기 부채 금융 물었고 메자닌 금융 물었으니까 적어도 누구나 니은이나 뭐나? 니은이나 뭐나? 니은이나 뭐가? 이응이 뭐나? 니은이나 뭐가? 이응이 적어도 지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나? 니은이나 이응이나 니은 같은 게 여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면 정말 빠른데 우리 수험생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 보자. 주택 상환. 자, 보자. 주택 상환 사채부터 한번 볼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한 3분 걸려요. 3분 걸리고 민법 10개씩 찍고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신조리 증권이야. 신조리 증권, 지분증권, 지분금융 찾아라 그러면 신조리 증권을 찾으면 되고, 지분증권 찾지 말라 그러면 신조리 증권을 찾아서 빼면 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적어도 신조리 증권은 답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도 뭐 대답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부채입니까? 요거는요, 메자닌입니다. 맞죠? 요거는요, 부채입니다. 맞죠? 요거 메자닌입니다. 요거 지분입니다. 요거 메자닌입니다. 요거 부채입니다. 요거 부채입니다. 요거 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분, 부채, 메자닌, 지분, 부채, 메자닌을 신조리 증권 보통 주는 지분금융이고, 메자닌, 신전, 후는 메자닌 금융이고, 그 외에 저당금융, 신탁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주택상환사채, 주택저당증권, MBS, 자산유동화증권, ABS는 모두 부채금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3번. 좋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자,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일단 이 문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조기상환. 조기상환은요, 낮아질 때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낮아질 때. 항상 조하.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 때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상승.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내 차고 앞에다가 뭘 써놨어요? 대변 써놨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래요. 누구는요? 차입자들은요. 무슨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고정금리. 한참 생각하면 안 돼. 차고 대변이야. 차입자 무슨 금리 좋아해? 고정금리. 대출자. 변동금리.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너무 오래 걸려, 우리는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나빠요. 아시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니까.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나아.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데요. 차입자 무슨 금리 선호하고? 고정, 대출자, 변동.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요.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오케이?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 자, 대답합시다. 제목. 고정금리. 누가 고정금리 좋아하죠? 그럼 차입자는 뭐고? 이익이고. 맞아요? 대출자는 뭐다? 손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5번입니다. 변동이자율 당시 기준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코픽스 같은 거 바뀌어요? 가산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뭐 된다? 고정된다. 예, 그렇습니다.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변동되는 이유는 누구의 변동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변동 때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3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렇게 무슨 균등에서 원금 균등에서 무언가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엔간하면 맞아요. 엔간하면. 원금 균등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게 3개나 있어요. 뭐도 감소되고 뭐도 감소되고 뭐도 감소돼요. 이자, 원리금, 대출 잔액. 맞아요? 원리금 상한에 감소되는 거 맞지? 대출 잔액 감소되는 거 맞지? 원리금 균등은 그림 그립시다. 원리금 균등은 이런 식이거든. 자, 따라해보세요. 원리. 원리금 균등은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뭐돼? 증가돼. 이자가 감소되는 거야. 네. 최정식은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미래 뒤에 단어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 같은 사람한테 적합한 것은 원금 균등이고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정식. 맞습니다. 리얼. 차입자가 중도 상환 시 잔금의 크기를 물었어요. 잔금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잔액은 더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많은 건 누구고요? 최정식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게 있긴 합니다. 만기일치상환. 그리고 여기 이거 읽어볼래요? 요거는요. 보지 마세요. 왜냐면 가운데 반대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가운데 원리금 균등이 없으면 아예 보지 마. 뭘 묻든지 간에 가운데 원리금 균등이 없으면 보지 말라니까. 그러면 총이자 수입은 누가 제일 많고요? 최정식, 그 다음 원리금, 제일 마지막에 원금 균등이 들어가줘야 가운데 누가 들어가는 거지? 원리금 균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2개만 옳아요. 기억 디귿 2개?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4번. 4번 가자. 4번 문제. MBS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요 문제 푸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저원이 콜초가 MPTS는 뭐였지? 222의 XX였나? MBB는 뭐였지? 발발발의 55였나? 맞나? 네. MPTV와 CMO는 뭐였지? 발투투의 X세모. 그럼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모두 투자자가 하는 건 누구? MPTS. 채무불이행 위험 부담과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모두 발행자가 하는 것. MBB.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하지만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자가 하는 것은 MPTV와 CMO.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두 가지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거 MPTS. 두 가지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주기 때문에 제일 안전빵인 거 MBB. 위험 하나씩 나눠 가지기 때문에 MPTS보다는 좀 덜 위험하지만
MBB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건 MPTB와 CMO. 그래서 가장 극단에 있는 게 MBB와 MPTS예요. MPTB와 CMO는 중간이에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 MPTS.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안전빵. MBB. 중간. MPTB와 CMO. 답부터 보겠습니다. 4번.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 위험도 가장 크겠지. 위험도 가장 크고 수익도 가장 높은 것은 초과담보 없고 누구다? MPTS입니다. 위험도 가장 높고 수익도 가장 높은 것은 MPTS. 제일 안전빵이고 수익 위험도 낮은 것은 MBB. 중간은 MPTB와 CMO. 그래서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데 혼합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은요, 지분형인 MPTS나 채권형인 MBB가 돼야 되지, 혼합형은요, 제일 높은 것에도 제일 낮은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혼합형이니까. 중간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물어봐야 되겠다. 제일 위험한 거. MPTS, 제일 안전빵. MBB, MPTB와 CMO는 그것의 중간. 수익이 제일 높은 건. MPTS, 수익이 제일 낮은 건. MBB, MPTB와 CMO는 중간. 그래서 문제 풀다가 MPTB와 CMO가 가장 안전한, 가장 위험한, 가장 수익이 높은, 가장 수익이 낮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MPTB와 CMO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극단이 아니에요. 내가 깝깝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냉탕 있고 열탕 있어요. 요런 것들은 MPTS 아니면 MBB야. MPTB와 CMO는요, 온탕이다. 뭔지 모르죠. 아무튼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오케이? 5번 문제입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신디케이트는 뭐이면서 뭐예요? 지분 직접 다수예요. 이거 알지, 이거? 이게 틀린 거야. 조인트 벤처는 뭐예요? 지분 직접 소수. 저게 틀린 거야. 리츠는요? 지분 간접 다수. 이게 틀린 거야. 프로젝트 금융은요? 일단 비소구도 틀린 거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5번은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하자. 제목을 제가 읊어드릴게. 부동산 증권부터. 부동산 증권은 뭔 증권과 뭔 증권이 있는데,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이 있는데, 지분 증권에 뭐가 있지? 신조리 있고, 부채 증권에는? MA 아세요? 그냥 MA예요. 부채 증권에는요? MA. 어차피 한 글자씩. 그러면 신조리는 무슨 증권? 지분 증권. MA는 부채 증권. 뭐랑? MA는 무슨 증권? 부채 증권. 맞아?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잠깐 칠번 보시고 싹 지울 테니까 대답하세요. 1번 신디케이트는 뭐이면서 뭐야? 지분 직접 다수, 조인트 벤처. 지분 직접 소수, 리츠. 지분 간접 다수.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성 비소구 또는 사업성 제한소구 그러셔도 괜찮아. 아시겠죠? 5번 읽기 전에 지분 증권에는 뭐가 있고 신조리가 있고, 지분 증권에는 신조리 있는 거 맞죠? 부채 증권에는 MA가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 6번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되는 사람은 누구? 사업주. 전부 다 사업주예요. 전부 다 사업주입니다. 여러분들 부의 금융도 누구한테?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거고요. 비소구 금융도 누구한테 청구 못하는 겁니까? 사업주. 다 사업주예요. 부의 금융 누가 좋은 거라고? 사업주. 2번. 위험 분담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신속해요, 지연돼요.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해야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는 순간 채권 회수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채권 회수를 못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조달한 부채는 누구의?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이 되지? 그게 무슨 금융? 부의 금융. 부의 금융은 누구 장점? 사업주 장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PF 대출은 청산할 때 회사한테는 청구할 수 있고요. 사업주한테는 청구할 수가?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비소구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거 부의 금융. 사업주한테 상한 청구할 수 없는 거 비소구 금융. 사업주한테 돈 달라고 못하는 것은 비소구고요.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것은 부의 금융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것들 찾아라. 그랬습니다. 써놓게.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자기 설립, 자기 최저. 이거 70억이에요. 위탁 설립, 최저. 이거 50억이에요. 공인중개사 돼야 안 돼요? 일단 돼요. 몇 년? 정답 3번. 자기관리와 기업구조조건 모두 실체가 있다. 누구는요? 얘만 돼요. 기업구조조건 명목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2배 또는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 갖춘 다음에만 현물 출자 가능합니다. 설립 시 안 돼요. 답은 3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교재 145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5. 자, 145에 가셔서 부동산 개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는요, 뭐가 제외되냐면 시공이 제외돼요. 뭐 제외돼요? 시공. 개발, 시공 제외, 개시 제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제외? 나머지를 보지 마세요. 나머지 보지 말다가 2번에 기업가니까 부동산 개발의 7단계 보이세요? 부동산 개발의 7단계라는 자 따라합니다. 아, 예. 부타, 금건마, 시작. 보지 말고 첫 번째 뭐? 아이디어.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세 번째는 뭐 구입하고 부지 구입을 하고 그 다음 뭐요? 타당성. 돈 빌려요. 금융 짓습니다. 건설 팔아먹어요. 마케팅. 아, 예. 자, 우리 부동산학은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순서가 있어요. 혹시 버제스 아세요? 버제스 5단계 시작.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개발 7 있고요. 개발 5 있어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개발 7 시작. (7단계입니다) 개발의 5단계는 뭐냐면 이게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암기할 때는요. 지시성 타투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 지역경제 그럽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시장성, 타당성, 투자 이렇게 합니다. 혹시 빌딩 수명 5단계 아세요? 시작. 전신 안 높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직 건축물이 개발되기 전 단계 용지에 있는 상태를 무슨 단계라 그래요? 전개발 단계. 건축물이 완성되는 단계는 신축. 혹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뭐예요? 신축이에요. 유용성 높은 거 신축이에요. 가장 장기간에 걸치고 수명 결정하는 건 안정.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출 억제하고 교체를 계획하는 건 노후. 쓸모 없어지면서 교체를 진지하는 건 폐물. 그리고 자,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2개짜리 있고 감정평가 7개짜리 있거든요. 감정평가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고 뭐를 해서?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뭐부터 먼저? 뭐 나중? 지역 분석 먼저, 개별 분석 나중. 이번에는 길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기초됐어요? 마지막에 뭐로 끝나면 되냐면 결정 표시로 끝나면 됩니다. 기초되고 결정 표시. 이렇게 길을 딱 쳐대고 기본적 상해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 표시로 끝이 나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6대 순서 정리가 있습니다. 6대 순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최소 한 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여러분들의 품으로 갑니다. 6개 외워서 2문제가 여러분들의 품으로 간다면요,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중전, 저고통. 개발의 7단계. 개발의 5단계. 빌딩 5단계. 감정평가 2단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개발의 7단계. 기초대 결정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발의 위험은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저랑 요거 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 따지는 게 뭐지? 시장. 이거 먼저에 나중에요. 먼저.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성. 이거 먼저에 나중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민감도 분석이라. 다시 할게요. 예.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양대 분석이 있습니다.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과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흡수율 분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흡수율 분석이 뭔지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흡수율 분석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인데 뭐를 파악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예측하는 게 목적입니까?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 분석이에요? 미래 분석이에요? 과거 추세 분석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 예측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래 예측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서 미음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 따지는 것 민감도고, 아까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것은 흡수율입니다. 흡수율 분석은 추세예요, 미래예요? 추세예요. 목적이 뭐예요? 미래가 목적입니다. 오케이? 3분도 안 가보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몇 단계? 5단계. 시작. 지시성,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 밑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2번에 있는 환지 방식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환지 방식은 일단 무슨 개발 방식으로서? 신개발 방식으로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원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갖다가 재매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재분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재개발의 종류 중에서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할 게 있으면 무슨 재개발이고 수복 재개발이고, 제가 할 게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보전 재개발입니다. 사전 하면 전이란 글자를 기억하세요. 사전 그러면 보전, 이렇게 제거 뜨면 수복, 이렇게 제거 수복, 사전 보전, 사전 보전, 제거 수복. 정비 사업은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볼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만요. 뭐만 볼 거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요, 재건축이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요, 재개발이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요,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렇습니다. 요거 달다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만 볼 거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요, 재개발. 안 보고 하는 거 맞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집어치우고 이제 4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등가 교환. 등가 교환은 동의어로 뭐라 그래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는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해 버리면 돼요. 수수료 주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수수료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도 공유하면 되지 수수료 주고 안 받아요. 근데 수탁, 같은 말로 위탁 그러거든요. 이 방식은 신탁하고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가버립니다. 누가 다 갖고 간다? 토지 소유자. 그럼 개발자는 뭘 먹는다? 수수료. 개발자는 둘 다 뭘 먹는다? 수수료 먹습니다. 둘 다 개발자 수수료 먹습니다. 둘 다 개발자 뭐 먹는다고요? 수수료. 근데 사업 수탁은 소유권 이전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업 전반이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지분은 누가 다 먹는다? 토지 소유자. 개발자는 뭘 먹는다? 수수료 먹는다. 신탁은 누구 명의다? 신탁회사 명의다.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신탁회사. 하지만 누가 다 먹는다? 토지 소유자가 다 먹는다. 이 토지 소유자를 사실 여기서는 뭐라고 하자면 수익자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 다 먹는다? 수익자가 다 먹는다. 신탁회사는 뭘 먹는다? 수수료. 그래서 수탁과 신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탁은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긴 뭐가 돼요? 안 돼요. 누구 명의예요? 토지 소유자 명의. 근데 누가 다 먹어요? 토지 소유자가 다 먹어요. 개발자는 뭘 먹고요? 수수료. 근데 신탁은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래서 사업 전반이 누구 명의? 개발자 명의. 지분은 누가 다 갖고 가고 수익자가 다 갖고 가고, 개발자는 뭘 먹는다? 수수료. 그러니까 공통점은요, 개발자는 수수료 먹고 토지 소유자 수익자가 다 갖고 가는 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명의 그러면 수탁이고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탁회사 명의 그러면 신탁이 되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번에는 5번.
민간 자본 유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공을 하자마자 기속을 시켰어요. 기속을 시키고 운영권을 받았는데 걔를 임차해 버립니다. 다시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기속시켰거든요. 근데 얘는 운영권 받았고 끝나버렸어요. 준공을 하고요, 소유하면서 마지막에 운영도 해요. 마지막에 기속시켜버리는 방식입니다. 준공과 함께 소유 운영권을 갖고 끝까지 소유권을 안 넘기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준공, 기속, 운영권 임차하면 BT L, 준공, 기속, 운영권하고 끝나버리면 BT O, 준공, 소유 운영하다가 넘기는 건 B, OT, 준공, 소유 운영, 소유권 기속이 끝까지 없으면 B, O입니다. 도로, 터널, 철도 같은 교통시설은 BT O고요. 학교 건물, 기숙사 같은 교육문화 복지시설은 BT L.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자, 재건축 사업할 때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누구요? 조합. 조합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싫은지 한번 볼게요. 건설 자재 가격은 뭐 하는 게 좋고? 하락. 일반 분양의 분양가는 상승. 조합원 부담금은 인하돼야 돼요. 용적률은? 그래야지 일반 분양 물량이 늘지. 이주비 금리. 공사기간,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조합이 시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되는 게 조합들은 좋아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부동산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닙니다. 부동산 관리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갈게요. 요 부동산 관리 이어서 문제 풀고,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7개밖에 안 돼요. 7개 풀고 바로 감정평가로 넘어가서 한 6시 한 20분? 6시 10분쯤에는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